안녕하세요. 찐프로 안준영 변호사입니다. 우리가 흔히 유언장이라고 하면 좀 낯설죠. 법적으로 정확한 용어는 이제 유언증서라고도 하는데요. 내가 죽은 다음에 내 남은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지 내 의사를 적어 놓는 걸 이제 흔히 유언장이라고 하고요.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유언장을 쓰셔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유언장을 안 쓰냐면 흔히 이 유서랑 착각을 해요. 그래서 유서하면 되게 기분 나쁘잖아요. 내가 당장 죽을 것도 아닌데 왜 내가 유언장을 써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내가 죽은 다음에 이 재산을 가지고 남은 가족들이 다툼이 없기 위해서는 꼭 유언장을 써야 되고요. 불쾌하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장래에 생길 법적 분쟁을 막는 차원에서 꼭 작성을 하셔야 돼요. 만약 지금 집에 가가지고 어머니 아버지한테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보세요. 어머니 아버지 유언장 하나 써주시죠. 이러면 이 자식이 날 먼저 보내려고 하나? 내가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지금 아마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상당수는 아직 유언장 써보신 적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유언장을 쓰셔서 법적인 분쟁이 적어질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실제로 제가 해본 것 중에 효과가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자식이 먼저 유언장을 써서 부모님한테 보여드리는 거예요. 직접 쓴 유언장을, 그것도 내 자식이 쓴 유언장을 부모님이 보시면 유언장이 슬프거나 막연한 그런 내용이 아니구나, 내 재산에 대해서 죽은 다음에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내 마지막 의사를 담은 그냥 종이 한 장에 불과하구나, 이런 거를 좀 직접적으로 느끼실 수 있더라고요. 진작에 써놨고, 지금도 해외여행을 간다거나 아니면 비행기를 타거나 하는 일이 있으면 조금씩 고쳐놓고 있습니다. 그럼 재산이 많으시다는 얘기예요? 재산 이야기는 높은데 저는 이제 앞으로 재산이 많을 예정이지만 지금은 재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아주 짧아요. 한 2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살고 있는 전세 보증금은 엄마보다는 아빠한테 준다라거나, 우리가 재산이라고 흔히 생각 안 하는 자동차라든가 값이 나가는 반지나 요트 이런 거 있으시잖아요. 요트요? 예, 요트가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요트를 갖게 된다면 그 요트는 누구한테 준다? 이렇게 쓰는 유언장도 유효해요. 근데 실제로 되게 재밌는 유언장들이 많아요. 사례를 하다 보면. 우리 강아지는 첫째가 키운다. 이런 유언은 효력이 없습니다. 내가 아끼던 우리 화분은 둘째가 키운다. 이런 유언장은 실제로 있어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좀 재산에 관해서 한정해서 쓰셔야 된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독일같이 좀 법적으로 선진국들은 고등학교 때부터 벌써 유언장 작성법에 대해서 학교에서 가르쳐 주고요. 수학여행을 가거나 군대 가기 전에 자신의 유언장을 쓰고 또 고쳐 쓰고 이런 연습을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자연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더 이상 유언장은 유서가 아니니까 꼭 죽음을 임박해서 임종 전에 쓰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내 재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개념으로 유언장을 좀 쓰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의사 능력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아직 살 날이 많으니까 죽기 전에만 쓰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요새는 워낙 고령화 시대이기 때문에 치매 환자분들도 많으세요. 근데 일단 치매가 걸리고 나면 그 후에 쓴 유언장은 법원에서 무효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 내가 건강할 때, 그리고 내 정신이 온전할 때, 그럴 때 유언장을 미리미리 작성을 해 두셔야 돼요. 이거는 실제로 제가 얼마 전에 있었던 상담 사례인데요. 아들이랑 따님이 노모를 모시고 오셨어요. 나이가 좀 있으신 어머님을 모시고 오셨는데, 연세는 꽤 되셨는데 너무 정정하신 거예요. 하루에 5시간씩 헬스 하시고 수영하시고 친구들이랑 모임도 매주 하시고, 유언장 쓰라고 말을 하기가 저도 조금 좀 이렇게 죄송스럽더라고요. 물론 이제 변호사기 때문에 어머니 유언장 같은 건 하나 꼭 써두셔야 된다라고 강하게는 아니지만 얘기를 드렸는데, 그렇게 건강하시던 어머니가 저랑 상담하고 일주일 만에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돌아가셨어요. 이제 장례를 다 치르고 나서 보니 어머니 이름으로 된 재산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이제 장례 치르고 할 때는 형제들끼리 이제 슬퍼서 재산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이 없다가 재산에 대해서 이제 나눠야 될 시기가 오니까 그렇게 우애가 좋던 형제분들끼리 분쟁이 시작이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막상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아들, 딸, 또 첫째, 둘째 다 생각하는 게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큰아들은 내가 장남인데 내가 조금 더 가져가야 되지 않냐 라고 생각을 할 거고요. 딸들은 내가 그래도 어머니 마지막까지 모셨는데 내가 좀 더 가져가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막내는 형이랑 누나는 이미 많이 가져갔잖아요, 살아계실 때. 저 좀 더 주셔야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나눠요?
그래서 결국은 법원까지 갔고요. 법원에서 또 소송이 시작되면 2년, 3년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소송에서 서로 싸우다가 보니까 이제 서로 안 보는 그런 가족관이 되어버린 거죠. 우리나라는 법적 상속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 사이에는 원칙적으로 공평하게 나누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도 문제가 어떤 자식은 부모한테 잘하고 어떤 자식은 불효자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자식은 뭐 평생 부모를 버리고 외국에서만 산 자식도 있겠지만 유언장 없이 돌아가시면 이런 모든 자식들이 공평하게 재산을 나눠 가져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분쟁이 더 심해요. 저희 부모님은 유언장을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제가 이제 열어보지는 못했는데 항상 저도 습관처럼 어머니 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려요. 어머니 뭐 유언장 뭐 새로 고쳐 쓰셨어요? 제가 좀 잘못하거나 마음에 안 들면 그때그때 고쳐 쓰시라고 조금씩. 그래서 그걸로 협박하시지 않아요? 부모님 협박하죠. 그러니까 유언장 가지고 자식한테 협박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효자 만드는 길이에요. 예. 유언은 법적으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쉽게 따라 하실 수 있는 현실적인 거는 자필 유언 증서라는 게 있어요. 별다른 법적으로 특별한 조치 없이 얼마든지 집에서 누구나 쓸 수 있는 유언의 작성 방식입니다. 유언장이라고 쓰셔도 되고 뭐 좀 더 정확하게 자필 유언 증서라고 쓰셔도 되고 그냥 뭐 유언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제목은 상관없는데 꼭 들어가야 될 몇 가지 요건들이 있어요. 근데 이 자필 유언 증서는 공증을 받거나 뭐 증인이 없기 때문에 요건을 하나라도 틀리면 전체가 무효가 돼버려요. 그래서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자필 유언 증서는 말 그대로 자필로 써야 됩니다. 컴퓨터 타자나 뭐 워드로 쓰시면 무효예요. 두 번째는 유언을 작성한 사람, 유언자라고 하는데 그 유언자의 이름과 유언을 작성한 장소 그리고 유언을 작성한 날짜를 매우 구체적으로 적으셔야 돼요. 누구 아버지, 누구 어머니 이렇게 적으면 큰일 나요. 그래서 꼭 자기 이름을 자서를 하셔야 되고요. 날짜 같은 경우는 뭐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좀 구체적으로 적으셔야 되는데 날짜를 알 수만 있게 적으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 뭐 2019년 가을이라든가 뭐 2019년 9월 뭐 중순경 요 정도만 쓰셔도 유효하다라고 보는 판례가 있고요. 실제로 제가 담당했던 케이스인데요. 할아버지께서 유언장을 쓰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내용은 굉장히 잘 쓰셨는데 날짜를 옛날 분이시다 보니까 1995년을 적으셔야 되는데 1895년이라고 적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이제 유언장이 무효라고 주장을 하고 저는 이게 단순한 오기에 불과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해서 고등법원까지 가서 재판을 한 적이 있는데 결국은 저희가 이기기는 했어요. 근데 이만큼 이 유언장의 요건이 굉장히 엄격하게 보기 때문에 날짜까지 가급적이면 정확하게 적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장소 역시 뭐 우리 집 이렇게만 적지 마시고 뭐 예를 들어 경기도 화성시에서 내가 살던 집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몇 년도에 입원하고 있던 무슨 병원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장소까지 꼭 적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중간에 좀 틀린다고 이렇게 찍찍 긋고 다시 쓰시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유언장의 효력에 대해서 또 분쟁이 생기니까 만약에 조금 틀렸다 하면 바로 찢으시고 다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꼭 마지막에는 도장 날인을 하셔야 되는데 뭐 인감 도장일 필요는 없고요. 막 도장을 그냥 쓰셔도 되고 정 도장이 없으면 지문을 지장을 찍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유언장은 결국은 유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쓰고 싶은 이야기를 아무리 많이 쓴다고 해도 그게 전부가 효력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유언장에 작성된 내용 중에 재산에 관해서 있는 내용만 법적으로 유효하게 효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유언장을 작성하시기 전에 나한테 얼마나 재산이 있는지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실제로 돈이 좀 있으신 분들은 내 재산 내역을 정확하게 모르시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은 몇 개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예금은 얼마인지, 또 보험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빚은 또 얼마인지. 이래서 재산 목록을 한번 쭉 정리를 해보신 다음에 예를 들어 강남에 있는 아파트는 큰아들한테 준다. 그리고 뭐 어디 뭐 서초동에 있는 아파트는 둘째 아들한테 준다. 이런 식으로 부동산에 대해서 좀 큼직큼직하게 정리를 하시면 편하고 그 예금 채권은 뭐 돈이기 때문에 쉽죠.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 10억인데 이 중에 몇 억을 누구한테 주겠다. 몇 억은 또 누구한테 주겠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써줘야 돼요. 예, 그렇게 쓰셔도 되고요. 만약에 편하게 비율로 쓴다라고 하면 내 전체 재산의 3분의 1은 누구한테 주고 뭐 3분의 1은 둘째한테 주고 셋째는 안 준다. 이렇게 적으셔도 돼요. 예. 빚도 상속되잖아요. 빚도 상속이 되죠.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뭐 유언장에 빚도 나눠줄 수 있겠지만 받는 사람이 안 받아도 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만약에 이 자필 유언 증서를 쓸 수 없으신 분들이 계세요. 뭐 펜을 들 힘이 없다거나 뭐 신체가 좀 어렵다거나 나이가 너무 많이 드셔서 자필 유언 증서를 쓰기 좀 어려우신 분들은 녹음에 의한 유언도 할 수 있고요. 영상 녹화 방법도 이 녹음에 의한 유언이랑 동일한 요건이 적용이 되는데요. 자필로 쓰는 거랑 똑같이 그 녹음기나 카메라 앞에서 편하게 이야기를 하시면 되고요. 다만 이 녹음이나 영상에 의한 유언에서 주의하실 점은 증인이 한 명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보통은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님이나 뭐 변호사들이 출장을 나와서 증인을 하기도 하는데요.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이 옆에 있어서 증인의 목소리도 들어가야 돼요. 증인 누구누구가 참석하다. 왜 증인이 필요해요? 실제로 그 녹음을 하다 보면 영상은 조금 덜 하겠지만 옛날에 이제 카세트 테이프 같은 걸로 녹음을 하잖아요. 녹음을 하다 보면 옆에서 칼로 위협을 하면서 협박에 의한 녹음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걸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이 유언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자유롭게 녹음을 했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도록 유언 내용을 옆에서 들어줄 증인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유튜버 분들이 나는 펜보다 카메라가 편하다, 그래서 카메라를 켜고 유언을 하겠다 하면 옆에 꼭 증인을 게스트로 앉혀놓고 이렇게 유언을 하시기 바랍니다.